그때 작년 여름쯤에 와서 처음으로 대표님하고 촬영을 했었고, 예, 맞아요. 가을쯤에 한번 와서 라이브 라이브 한번 그때, 했었고. 그때 금요일 저녁에 라이브 한번 했었고, 그래서 벌써 이제 세 번째 뵙습니다. 항상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입니다. 별 말씀입니다. 대표님도 요즘에 좀 고민이 있지 않으실까? 네. 시장에 대한 고민, 또 이제 자산운용사 이제 운영하시면서도 고민. 네. 어떤 고민이 더 크세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 사실 업에 대한 고민보다는 시장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뭐 한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네.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펀드 매니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펀드의 수익률을 이제 안전하게 내거나 지키거나 이거에 조금 더 제 신경은 굉장히 좀 많이 써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장이 워낙 좀 변동성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장에 대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바빠진 부분은 사실 이제 사람 만나느라 바빠진 게 아니라 네. 이제 산업적인 변화들이 되게 많이 조금 스물스물 좀 바뀌는 부분들이 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맞아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엄청나게 변화폭이 크다 보니까 빠르죠. 예, 이거를 정말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사면은 먹고 못 사면은 이제 날아간 걸 구경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정말 좀 면밀하게 팔로우업 내지는 이 변화 사항을 좀 체크해야 되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의미에서 좀 바쁜 장 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 정신이 없는 장이죠. 네, 그렇죠. 예, 사실 이런 시장도 흔치는 않은데 그렇죠. 굉장히 좀 빨라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네, 기업들이 위기 이후를 준비하면서 뭔가 좀 급변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 사실 주가라는 게 기업의 변화나 그 세상의 변화를 훨씬 더 빠르게 먼저 반영을 하는데 네. 그 주가가 훨씬 더 또 급해진 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좀 다들 좀 다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수익률 게임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대형주에서 조금 약간 좀 기간 조정이 좀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네. 약간 중소형주로 약간 수익률 플레이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4분기 실적을 나오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의 어떤 실적들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또 찾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디테일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봐도 되나요? 예, 물어보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네. 중소형주도 많이 편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2019년도에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때는 이제 중소형주 비중이 거의 한 80%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끌고 오다가 이제 코로나 전후로 해서 사실 이제 중소형주들의 이제 어닝이 좀 대형주에 비해서 좀 많이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대형주 비중이 좀 더 높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작년에는 네. 대형주 비중이 높았어야 또 수익을 낼 수 있었고. 네, 그렇죠. 어,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올해 와서는 거의 그 초기 시작했던 것처럼 중소형주 비중이 거의 한 80%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다시 네, 그게 어떤 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시장의 변화가 그렇죠. 그렇게 좀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하셨으니까 다시 네. 세팅을 그렇게 바꾸셨을 테고. 네, 그렇죠. 뭐 물론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게 굉장히 좀 주관적인 개념이기는 한데 네. 지난해 원체 뭐 대형주 수익률도 막 50%뭐 어떤 건 뭐 5배 오른 대형주도 있고 특히나 하니까. 지난해 말하고 올해 초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그렇죠. 이제 50에서 막 80%까지 올랐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줄여서 덜어서 좀 덜 오르거나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또 비중을 좀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해에도 그랬고 작년 뭐 12월, 올해 1월 불타는 장세에서 대형주 급등할 때 그때 대형주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새로운 세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대형주를 따라가지 못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셋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새로운 세팅의 리셋.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뭔가 조금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은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기는 해요. 그럼요, 네. 그럼요. 위험성도 훨씬 높고. 왜냐하면은 그 변동폭도 크고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대형주에 비해서 좀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는 정말 발로 뛰고 정말 발로 리서치를 해서 발굴해야지만이 왜냐하면은 증권사 리포트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품이 많이 소요가 되는 작업이죠. 하지만 이제 잘 고르면은 이제 기대 수익률은 훨씬 높게 가져갈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될 뭐 수도 있는 굳이 거고 따지자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하이 리스크 노 리스크라는 리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하이 리스크라는 부분을 결국에는 리서치로 리스크를 좀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본질적으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많고요. 근데 이 하이 리스크 부분을 이제 리서치로 모르는 부분들을 좀 줄여가면서 리스크를 줄여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중소형주 투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쉬운 말로는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치열하게. 네, 근데 저도 궁금한 게 네, 제도권 네. 자산운용사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 위주로 포트를 이렇게 만드는 데 따른 어떤 뭐 제약 같은 거 이런 건 없으세요? 따로 제약은 없습니다. 예. 근데 그냥 이제 열심히만 스터디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제도적인 제약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펀드 사이즈가 크면은 네. 중소형주를 이제 싣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려워지죠. 물리적으로. 크게 사야 되니까. 왜냐하면은 뭐 한 종목 사는데 예를 들어서 두세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걸 팔려고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두세 달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나는 열심히 샀는데 그래서 막상 이제 사고 보니까 펀드 편입 비중이 뭐 0.1%밖에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제약이 있지만 뭐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약은 많이 가볍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좀 더 좀 우월한 부분, 좀 우위에 있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펀드 사이즈도 좀 작은 것들 위주로 가볍게 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요즘 드는 생각이 와 종목 장세 이런 종목 장세가 있나 네.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상한가가 15%일 네. 때도 막 이렇게 상한가들 나오는 것도 많았지만 야 30%가 되고 난 뒤에도 이렇게 상한가 네. 연속 상한가 네.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그 베타를 네. 추구하면서 중소형주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중소형주를 볼 때 네. 오늘 날짜가 2021년 2월 19일 네. 이 즈음으로 했을 때 중소형주의 부는 어떤 변화의 네. 흐름은 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언택트 주들이 많이 좋았지만 네. 올해는 이제 컨택주 위주로 좀 많이 바뀐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그리고 언택 위주였다고 하면은 올해는 중소형주 위주 그리고 컨택 위주로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난 4분기부터 이제 기존에 좀 안 좋아졌던 것들이 좀 좋아지는 시그널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안 좋은 거일수록 사실은 올해 개선의 모멘텀이 더 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쪽으로 이제 시각이 좀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 좋아졌던 것들이 좋아지는 시그널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작년에 이제 내수 소비에서 가장 안 좋았던 카테고리가 의류였거든요. 의류. 예, 왜냐면은 뭐 사람들도 못 만나고 그리고 이제 여행도 못 가다 보니까 이제 옷을 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작년에 워낙 의류를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올해는 작년보다 이제 더 구매를 안 하기는 오히려 더 힘든 환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뭐 여행이 됐던 뭐 백신이 됐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의류 구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뭐 브랜드 의류도 좋지만 뭐 의류 OEM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의류를 이제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좋아졌을 때 좀 편하게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이제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의류나 아니면 뭐 핸드백 아니면 뭐 신발 뭐 이런 쪽에 이제 OEM 업체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올해 들어와서 조금 좀 그런 뭐 개선의 징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화학 섬유 그러니까 석유 화학 업체가 이제 화학 섬유의 원재료를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쪽에 수요가 좀 크게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의류 재고라고 하는데 이제 OEM 업체들한테 이제 그 유통업체들이 이제 오더를 주면은 그게 이제 재고로 쌓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뭐 재고가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최근에서 좀 오더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제가 뭐 의류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좋아지고 있는 카테고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바쁜 이유는 그런 좋아지는 카테고리가 사실은 상당히 매우 다양한 섹터에서 모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리서치하기가 되게 좀 버거운 이제 따라가기조차 좀 힘들 정도로 되게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변화 속도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한번 좀 여쭤보겠고요. 네. 그럼 이제 의류 쪽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네. 의류도 다 같은 의류라고 보긴 좀 뭐하잖아요. 사실 네. 2020년 그 힘든 상황에서도 또 흑자를 내고 또 어떻게 보면 외형 성장한 의류 회사도 있고 네. 정말 속된 말로 죽을 쓰는 회사도 있고 조금 어떤 식으로 좀 가려서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좋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누구나 다 알 법한 브랜드들조차도 힘들었죠, 실제 그렇게 사실은. 좋지는 그렇죠. 못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좋았던 브랜드는 거의 전무하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음. 근데 이제 지금 좋아지는 것들은 이제 사실 이제 중국 소비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의류들 위주로 이제 먼저 상승을 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요게 조금 더 이제 다음 스텝은 이제 뭐 미국에서도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에 이제 그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 좀 시선이 좀 옮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 이제 OEM. 네, OEM에 그러니까 해당되겠죠. OEM식으로 우리가 받아서 저기 뭐 동남아에 있는 공장 돌려서 다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회사로 수출을 하는 네. 그런 회사들. 네, 사실 우리나라에 그런 OEM 의류 회사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많이 있죠. 그 얘기해도 되나요? 종목명까지 이야기하면 좀 그렇죠. 뭐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이러이러한 종목들이 있다라고는 안 넘어오시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 요거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여러분도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이런 자산운용사 대표님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를 읽으시면 되는 거니까. OEM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사실 OEM을 하는 회사들도 나름의 뭐 경쟁력들은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가격 경쟁력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어떻게 맞춤식으로 잘 대응을 할 것인가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찾아보자면 어느 쪽에 어떤 경쟁력이 있는 회사 위주로 조금 좋게 본다.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어떤 거에 타겟팅을 하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웃도어가 좀 많이 팔릴 걸로 보인다라고 하면은 뭐 그걸 이제 타겟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좀 흔하게 입을 수 있는 니트나 뭐 티셔츠류가 좀 경기가 좋아졌을 때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요런 식의 어떤 OEM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좀 집중되어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 회사의 제품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선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 수요를 베이스로 하는 OEM 회사들 눈여겨봐야 된다. 근데 사실 이건규 대표님도 옷 잘 안 사신다면서요? 뭐 자주 사진 않지만 뭐 경기 회복을 위해서 가끔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근래에 옷을 산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별로 이제 뭐 바깥 활동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으니까 약간 그런 거랑도 비례하는 것 같아요. 바깥 활동이 많아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옷 소비도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사람들을 만나는 수요가 많아질수록 이쪽이 이제 회복될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의류 쪽은 이제 뭐 중국 소비 관련된 것 위주로 먼저 올라왔고 그 다음이 OEM 쪽 말씀해 주셨고 혹시 의류 쪽을 볼 때 또 다른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디어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류 OEM 업체들이 좀 많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까지 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경기가 해외. 근데 이제 뭐 국내 업체 포함이죠. 영세한 업체들. 근데 이제 뭐 영세한 업체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매출액 한 5천억 정도 하는 회사도 망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OEM 회사들을 좀 인수한 사례들이 뭐 몇 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상장사 망한 건 아니고 이제 비상장사 망했는데 상장사 그걸 인수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찾아봐야겠네요. 그런 케이스가 이제 몇 개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근데 리서치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상장 회사의 이제 자회사고 이 자회사 이제 비상장 회사이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상장 회사가 그러니까 면밀하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피인수된 회사로부터 이렇게 막 뭔가 데이터를 액티브하게 받으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되게 알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망가진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그 회사가 좋아진다고 하면은 레버리지 효과가 더 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라고 하면은 사실 뭐 주가 어떤 상승률은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M&A 같은 거는 거의 뭐 이제 손잡이 회사로 붙여가지고 네, 뭐 위에서는 잘 자회사. 보이지를 네, 않는. 네. 근데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알려진 부분은 거의 없는 그런 회사들이 좀 있죠. 그거는 우리가 뭐 사실 뉴스만 검색해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뭐 몇 개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도 이제 다른 OEM 사업을 하고 있고 의류 OEM을 이제 망한 회사를 샀는데 이제 외형은 거의 한 2배 정도 커진 상태이고요. 근데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막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이 회사가 잘 됐을 때 어떤 포텐셜이 워낙 괜찮다 보니 조금 뭐 베타 큰 종목을 뭐 일부 담아보는 뭐 그런 정도로 좀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위기 직후에는 뭐라 해야 되나 좀 승자 독식 구조가 좀 펼쳐지기도 네. 하잖아요. 그래서 네. 약육강식의 세계가 좀 펼쳐지는데 뭐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훨씬 더 이제 확장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오히려 이게 그 축소 구간에서 이제 좀 그런 현상들이 특히나 이제 의료인들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큰 업체한테 오히려 더 오더가 몰려가요. 아, 예. 왜냐면은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1000개 만들던 거를 1500개, 2000개 만들어야지 객단 단가가 떨어지고 낮아지니까. 얘네 경쟁력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사실 이제 상위권사로 오히려 좀 물량이 몰려서 그래서 하위권사들은 좀 좀 구조조정에 좀 직면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고요. 일종의 규모의 경제죠. 네. 뭐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규모 경제를 이제 같이 이제 나누는 부분이 있죠. 그 규모의 경제를 어디가 좀 갖고 있는지도 한번 좀 스터디를 해봐야겠네요. 네. 의류 쪽은 이제 OEM 정도는 요 정도 설명하면 될까 아니면 네. 뭐 그리고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현재는. 브랜드 쪽으로는요. 브랜드는 제가 사실 이제 면밀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OEM 왜냐면은 쪽을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 얼만큼 잘 될지가 네. 되게 좀 불확실한 부분이 좀 있고 되게 예측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OEM을 선호하고 이제 그 브랜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중국에서 얼마만큼 확장 가능성이 있는가, 잘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봐야지 아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약간 베팅의 영역에 좀 속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한 부분이 좀 있고요. 중국 쪽 소비 관련해서는 네. 그 제가 최근에 그 중국 분을 만났는데 이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사업하시는 분이기는 한데 중국에서는 마스크를 안 쓴대요. 네. 지금 그 정도로 코로나19가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만약에 작년 중반부터 그랬었죠, 사실. 네. 그래서 코로나19가 어디에서 그냥 확진자가 좀 생기면 그냥 성을 통째로 도시 통째로 봉쇄를 해버리고 네. 거기서만 몇 주 봉쇄해버리고 끝나면 다시 쫙 풀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사우나도 다니고 뭐 노래방도 다니고 쇼핑몰도 네. 다니고 그래서 소비도 엄청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미 좋아졌죠. 와. 예, 작년 제가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중국 경기는 되게 호황세이다. 좋아지고 있죠. 예, 이렇게 그렇죠. 봐주시면 뭐 GDP 될것 나온 같아요. 것도 네. 서프라이즈로 나왔고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하고 있는 국가죠. 야 그러니까 참 야 중국이 그게 되는구나. 네. 그 직접 이제 왔다 갔다 하신 분 체감으로 이제 들으니까 네. 더 좀 놀랍긴 하더라고. 실제로 중국 갈 때 자가격리도 엄청나게 강하고 네, 그렇죠. 그 자가격리하는 호텔로 가는 과정에서만 그 PCR 검사를 한 4번인가 한대요. 하루에 체온 체크 3번씩 하고 근데 네. 다시 한국으로 오니까 거의 이거는 검사를 한 운동 만 운동 하더라. 그래서 중국과 이게 정말 다르다. 네. 갑자기 또 옆으로 방역 얘기로 빠져. 아무튼 그렇게 해서 빠르게 좀 내수나 소비가 이제 회복이 되면 좋은 거고 좋습니다. 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래서 네이버 트렌드라든지 네. 뭐 무신사라는 사이트의 랭킹 네. 네.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참고를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백화점이나 네. 면세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점원들한테 뭐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이거 네. 잘 나가냐고 많이 팔리냐 요즘 네. 얼마나 팔리냐. 근데 이제 그거는 옛날에는 그게 통했었고요. 옛날 네. 왜냐면은 이게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제 국내 시장에 한해서 얘기하면은 의류 소비가 확 준 다음에 그렇죠. 이게 경기가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꾸준히 이렇게 크게 늘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그 의류는 그러니까 그 최종 의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외가 제일 현재로서는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수출 네, 네, 양쪽으로도 그렇고 네, 그것도 이제 뭐 그래서 뭐 중국 시장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 업체들이라든지 미국이나 유럽을 타겟으로 한 OEM 업체라든지 네, 그렇게 그쪽이 이제 제일 양분이 중요할 되는 것 거고. 같아요. 그리고 또 보시는 섹터 뭐 일단은- 저는 뭐 작년부터 계속 관심 있었던 건 이제 5G 관련된 5G. 예, 미국에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5G 관련된 장비 투자가 일어날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업체별로 차별화가 이제 1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부터는 좀 차별화가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고객사가 이제 삼성이냐, 뭐 에릭슨이냐, 노키아냐,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제 통신 장비에만 있느냐,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도 좀 다변화돼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매출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게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5G 오랜만에 듣네요. 네. 그죠? 한동안 잊혀져 있다가 이제는 매출이 나올 때가 됐죠. 그러니까 작년은 뭐 1년 내내 이제 기대감만 있었고 전혀 이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었고요. 근데 이제 1분기부터는 어찌 됐든 뭐 삼성이 이제 버라이즌으로 이제 납품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네. 이제 서서히 그런 효과가 이제 장비주한테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또 이제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은 재작년쯤이었나요? 네. 그때 5G가 이제 한참 많이 굉장히 올랐었죠. 많이 올랐었고 작년에는 거의 뭐 이제 쉬다시피 했었고 네. 기대감은 항상 많은 섹터이기는 한데 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기대만큼 보여줬는가라는 약간 좀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재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가 뭐 사실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분기별로 한 두세 분기 계속 이제 나타났던 그랬었죠.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작년은 뭐 완전히 한 해를 완전히 날려버린 한 해였고 올해는 이제 다시 좀 이제 미국 투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에 대한 수혜 강도가 업체별로 좀 많이 다르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다 같이 가는 장세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특화된 몇 개만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그죠. 그냥 뭐 똑같은 5G가 아니고 네, 업체별로 되게 많이 다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금 전에 그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뭐 미국 쪽 네. 지역 쪽을 말씀해 네. 주셨고 사업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야기해 주셨는데 고객사가 좀 다변화되어 있는 회사. 그럼 이제 국내 관련된 그 5G 인프라 투자보다는 네, 미국 쪽 국내는 투자로 사실 갈 수 있는 현재 그렇게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아요. 미국 쪽. 사실 미국 쪽에 들어가는 업체들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요? 예, 삼성을 통해서 가던가. 네, 그러니까 숫자가 좀 제한적인 편이고요. 근데 이제 미국과 어찌됐든 이제 통신장비 수출은 이제 뭐 삼성이나 뭐 다른 이제 에릭슨 뭐 이런 데 통해서 수출을 하는 거지. 그쵸. 뭐 직접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홀로 나가는 데들은 없고 뭐 네. 삼성을 통해서 네. 에릭슨을 통해서 나가고 아니면은 다른 그 컨소시엄. 컨소시엄 네, 컨소시엄 형태로 나가거나 네. 5G.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많이 다변화된 업체가 좋다. 이제 그러니까 통신장비는 뭐 전체 사업부 중에서 뭐 상당 뭐 일정 부분 차지하고 다른 것들까지 이제 같이 좋아질 수 있는 회사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비만 있는 회사가 네.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뭐 ESS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약간 좀 다변화된 회사를 저는 이제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통신 장비 하면서 ESS나 반도체까지 하는 데가 있나요? 네, 뭐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장비를 만드는 회사 장비? 장비 관련된 무언가를 하는 회사. 그렇죠. 그래요? 네.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자산운용사 대표님이시다 보니까 네. 그 종목명을 딱히 이야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게 이거는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네. 이게 뭐 저도 뭐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을 이제 맞아요. 이렇게 예. 잘못 언급하면 사실은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그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아쉽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요 방송 끊고 따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종목명을 얘기할 수 있으면은 좀 더 디테일한 막 그쵸? 얘기를 할 수 그 있겠지만 기업에서 쭉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미국 쪽으로 많이 나갈 수 있는 5G 네, 장비 업체 그리고 사업 포트폴리오가 그냥 통신 장비 5G뿐만이 아니라 좀 다변화되어 있는 다변화되어 있는 네. 회사. 그 다변화되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비 쪽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그 산업군에 있는 것들도 다 잘 되니까 그런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5G 가지고 진짜 5G는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또 어느 섹터 물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다 이제 거의 중소형주 네, 그렇죠. 가 있는 네, 영역일 개별주들이고요, 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는 뭐 애플이 이제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관계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간 휴대폰 판매량이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한 2.5억 대 정도를 팔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억 대 정도 수준으로 낮아졌어요. 왜냐면 이제 미국 제재로 인해서 이제 판매량이 이제 급감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애플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많이 이제 부품을 이제 수급을 했었는데 네. 이제 뭐 오필름이라는 회사도 좀 문제가 최근에 좀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화웨이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필름이 좀 그 애플 벤더에서 이제 탈락이 되게 됐고 그 탈락됨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는 또 수주를 받게 될 거잖아요. 네. 이제 그와 관련된 좀 회사들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오필름이 필름하는 데가 아니라 카메라 만드는 네, 데죠. 카메라 모듈. 예, 예. 맞습니다. 그 거의 이제 작년에 그 굉장히 큰 뉴스 중에 하나였고. 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그 전에 그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사실 중국 기업들하고의 거래를 좀 많이 이제 끊으려고 해서 우리 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수혜가 된 게 있었는데 네, 사실 이제 오필름 그 공급을 좀 끊을 수 있다라는 뉴스는 나온 지가 꽤 됐거든요. 네. 그 이후에 어떤 좀 실질적인 산업에서의 변화가 좀 나타났던가요? 실제로 거래가 거의 끊긴 것 같아요. 오필름하고는. 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공급사가 네. 애플하고 손을 잡는 들어오고 액션까지가 있고, 나타났는지.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물밑에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때 뭐 사실 뭐 이거 대형주니까 이야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얘기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삼성전기였던 거잖아요. 네, 뭐 전기일 수도 있고 뭐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뭐 LG 이노텍이 될 수도 네네네. 있고요. 네. 이노텍이 이제 원래 했었는데 네. 뭐 양쪽으로 더 이제 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다 또 이제 삼성전기 거까지도 쓰지 않겠느냐라는 네, 건데 아직 그거는 뭐 이제 뉴스로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는 거죠. 없고 예. 이제 기대감만 아직은 있는 맞아요.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기가 그걸 받든 네. LG노텍이 받든 뭐 전체적인 이제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그런 쪽을 저는 좀 좋아한다 이렇게. 또 얼마 전에 그 말씀드릴 수 LG 있겠고요. 이노텍은 증설 네, 소식도 이제 공시 통해서 밝혔잖아요. 네, 그것도 거기에 좀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애플 쪽 물량. 네, 그러니까 이게 LG 이노텍 라인하고 삼성 전기 라인하고는 이제 벤더사들이 확연히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거기 뭐 이제 장비를 공급하는데도 다르고 부품을 공급하는데도 확실히 네. 다르고. 네. 좀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면서 스터디를 하면 좋을까요? 라인별로. 이게 이제 뭐 어찌 됐든 누가 받게 됐든 저는 이제 설비 투자는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와 관련된 이제 장비 회사를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신규 라인을 이제 증설해야 되니까 네. 거기에 라인에 들어가는 네, 장비, 네. 뭐 제조 장비가 됐든 아니면 뭐 검사 장비가 검사 장비, 됐든 조립 장비 네, 뭐 네. 그렇죠. 아하. 사실 그러니까 검사 장비라면 거의 이제 디스플레이 검사 쪽이 사실은 제일 네. 많잖아요. 네, 진짜 그 뭐 LCD 검사 장비, OLED 검사 장비 관련주 들어본 지가 꽤 됐습니다. 네. 시장에서 한동안 잊혀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디스플레이는 안 좋다. 네. 또 뭐 스마트폰 뭐 성장세가 좀 다했다, 막 이런 식으로. 네. 그게 좀 요즘에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을까요? 근데 이제 IT 부품이 이제 특정 섹터에 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제 안 좋다 보니까 구조 조정이 많이 일어났었고요. 뭐 특정 섹터에 있어서 이제 그걸 만드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과점화된 상태예요. 그게 이제 기판이 됐든 모듈이 됐든 이제 카메라가 됐든 뭐 이제 PCB가 됐든 뭐 어떤 섹터가 되든지 간에 뭐 심지어 뭐 플라스틱 뭐 케이스까지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점화되어 있는데 수요가 이제 조금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그쪽 한쪽으로 이제 많이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혜 폭이 이제 과거보다 좀 특정 업체들이 좀 많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오히려 이제 구조조정의 승자가 마지막 살아남은 자가 이제 승자가 되는 그런 구조들이 이제 올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까 저기 뭐냐
의류 쪽 OEM 네. 회사 이야기할 때도 말씀해 네.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뭐 작년 예를 들어드리면은 네. 작년에 이제 저희가 투자했던 회사 중에 하나는 작년에 이제 LG TV가 많이 팔렸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백라이트 네. 유닛을 그러니까 그 등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근데 대부분 회사가 다 망했거든요, 사실은. 사실 그 한두 개 BLU라고 빼고는, 하는 예, 백라이트 예. 유닛을 또 많이 이제 축소하는 흐름으로 그렇죠. 갔었고 또 예, OLED는 백라이트 유닛을 안 쓰니까 근데 이제 백라이트 유닛 만드는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년 전에는 막 엄청나게 이제 뭐 여러 개 회사가 이제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 회사가 정말 손에 꼽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는 이제 그 과점 수혜를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충분히 누리게 됐었고요. 뭐 실적도 좋고 이제 주가도 괜찮았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시장 재편 이후에 네, 그렇죠. 살아남은 자들이 네.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왜냐하면은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게 거의 전 업종에서 사실은 지난 5년간 길게 보면 10년간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아남은 회사는 몇 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또 이제 그 과점화 수혜를 봤던 거는 뭐 H&M이 이제 예. 컨테이너가 이제 다 이제 선사들이 망하다 보니까 대표적이죠. 이제 뭐 지난 10년 동안 H&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자였거든요. 10년 동안 적자였어요. 네, 네. 근데 작년에 이제 1조 영업이익을 냈고요. 뭐 올해 증권사 컨센서스 기준으로 이제 2조 영업이익을 낸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제 뭐 올해 뭐 사실 이제 10년 동안 못 벌었던 거를 거의 뭐 한 해 두 해 그냥 확 벌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비즈니스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구조조정 키워드가 효과죠. 있었던 네. 거죠, 사실은. 뭐 H&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주가가 원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애널리스트들 목표 주가를 이제 다 따라잡혔었는데 네, 그렇죠. 최근에는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훨씬 더 많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떤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굉장히 싸요, 사실은. 네. 맞아요, 이게 맞아요. 과연 올해 끝이냐 아니면 뭐 내년 후년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가 그게 포인트죠. 예, 네, 그게 정말 포인트죠. 네, 네. 그게 만약에 내년 후년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5배 오른 주가에서도 지금 사야 되는 주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재편, 구조 조정 효과 이야기하면서 이제 일리로 H&M을 들었던 거고. 근데 아까 이제 백라이트 유닛 만드는 회사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산업 구조 조정 이후에 살아남은 회사의 과점 수혜까지는 좋은데 네, 사실 뭐 백라이트 유닛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막 성장할 수 있는 신기술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네. 이제 딱 캡이 씌워져 있는 산업이잖아요. 네, 네. 과점을 하더라도 네, 그렇죠. 그러면은 주가 측면에서 봐도 그 업사이드는 조금 많이 이제 네. 없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누가 먼저 발견하느냐예요. 왜냐면은 백라이트 유닛이 좋아질 거라고 다들 아예 그냥 기억 속에 잊혀진 그쵸?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존재조차도 몰라요. 백라이트 유닛이 상장돼 있어? 사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잊혀져가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조금 남들보다 좀 그러니까 반발짝 좀 더 빨리 이제 살 수 있었던 것이 그냥 수익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됐었고 뭐 이걸로 수익 얼마 내겠어라고 하겠지만 거의 한 100% 가까이 제가 수익을 냈거든요, 지난해 그 종목으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변곡점을 이제 딴 사람보다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다고 하면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장기 보유하지 않는 거는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은 아니니까. 제가 아까 여쭤본 것에 대한 그 해답을 네, 거의 뭐 포트폴리오 운용으로 바로 그냥 다 실행을 네.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업사이드 포텐셜이라고 하는 그 네, 위쪽으로 열려 있는 그 룸을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전에 왔을 때는 이제 다 정리를 하신. 네, 그렇죠. 결국 그러면은 밑에서 턴어라운드 될 때는 결국 이걸 누가 먼저 찾느냐의 그렇죠. 싸움이고. 누가 먼저 찾느냐의 싸움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죠. 피곤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막 다 들춰보는 거죠. 뭐 실적 나올 때마다 그냥 어떤 맞습니다. 종목이 좋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지 이런 걸 계속 꾸준히 팔로우를 하고요.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주린이 분들도 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서 네, 전문 투자자, 전업 투자자를 꿈꾸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이제 전문 투자자들, 전업들은 맨날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실적 전업 시대 다 투자자들 같은 스크리닝하고 경우에는 정말 모든 상장 회사의 실적을 다 봐요. 네, 다 보는 거죠. 네. 아우 피곤해. 근데 뭐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직장인들 하루에 10시간 뭐 한 네. 회사 가면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사실 주식 공부해도 그쵸?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전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이제 감각적인 부분은 좀 필요하죠.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죠. 네. 조금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좀 네트워킹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하신 게 변화의 속도가 네. 너무나 빨라졌다. 그렇죠. 그걸 공부하기에 더 바빠지셨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것들이 변하고 있는지 좀 더 들어봐야겠네요.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예. 이제 그 재질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골판지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대양 재질가 이제 화재가 났죠. 좀 예. 안타까운 일이긴 예. 합니다만. 예. 근데 이제 뭐 그 골판지 원지에 이제 한 7.5%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아침에 그 7.5%가 날아갔는데 이게 필수 소비재가 굉장히 좀 무서운 게 그러니까 택배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소비가 7.5% 줄지 않는다는 거죠. 뭐 심지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소비는 더 증가 계속했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재밌게 봤던 포인트는 과거에 이제 그 화재 사건이 몇 번 있었어요, 사실은. 예, 제조업체들한테. 근데 보통은 이제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되면은 그게 이제 복구가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양재질은 좀 이번에 특이하게도 좀 어렵다던데요. 예, 그게 한 1년 이상 될 걸로 현재는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다른 사이클이다. 이렇게 좀 봤던 부분이 좀 있고요. 근데 제지주는 사실 저희 주식 초등학교 구독자분들도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이제 밀접한 거기도 하고.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골판지를 안 만드는 회사까지도 이제 오히려 골판지 안 만드는 회사가 더 많이 오른 케이스도 있어요. 네. 그냥 제지자만 그 장풍 나가는 제지 회사 있거든요. 거기는 골판지사 뭐 몇 년 전에 다 이제 정리했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그런 케이스도 있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뭐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속도나 그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말 빨리 캐치해가지고 살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꽤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최근 3년 4년 동안 봤을 때 제지주들이 그렇게 주가도 좋지 않았고 실적도 뭐 이렇게 딱 탁월한 실적을 내지 못했었어요. 예, 근데 이 화재로 인해서 갑자기 쇼티지가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이제 가격 인상 러시가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가격 인상까지. 네. 그래서 최근 뭐 3, 4년간은 업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대양지지 화재 난 게 한 작년 말쯤? 작년 10월 정도. 작년 10월 정도. 근데 사실 2020년 그때 이제 코로나19 하면서 이제 언택트 되면서 택배 수요 늘어난다, 골판지 수요가 엄청 이제 늘어나고 있다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제주주도 좀 오르긴 올랐어요.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택배가 많이 늘어났는데 생각보다 골판지 회사들의 실적은 그렇게 많이 좋아지진 않았었어요. 당시에는 그냥 양쪽으로만 좀 나갔을 뿐. 근데 지금은 그 쇼티지 이후에 가격 인상까지 가면 이제 실제로 이제 실적을 이제 스파크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쓰는 말로 Q와 P, 매출과 수익이 매출과 이익이 같이 좋아지는 그림으로. P가 더 빨리 증가하는 거죠. Q보다. 그래요.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제지주들은 조금 근데 이제 시클리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황이 좋을 때 이제 밸류에이션이 싸고 그리고 이제 제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수출이 불가한 제품이거든요. 뭐 큰 성장도 아닐 거라고 봤고, 내수 업종이고 이제 성장도 그렇게 막 크진 않고 경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적정 멀티플이 얼마냐에 대한 부분은 되게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제가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1년 동안 복구가 힘들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좀 편하게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좀 고민 없이 뭐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었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투자자들 누구나 하는 고민인데 과연 이 상승 사이클이 1년짜리냐, 2, 3년짜리냐 아니면 메가 트렌드냐를 보는데. 대양제지는 언젠가는 복구를 할 거고, 뭐 백신이 보급되고 사람들이 이제 외부 활동 많이 하고 컨택트 소비를 하면 뭐 물론 이제 골판지 수요가 좀 줄어들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 볼 수 있다. 저는 뭐 조금 더 이렇게 볼 여지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신규로 들어가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만약 갖고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갖고 가도 될 것 같다. 뭐 이 정도의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산업이 이제 턴을 할 때는 네. 이 턴하는 초기에는 그러니까 초기에 주가 반응 폭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짚는 게 누가 적절한 시점에 그 포인트를 빨리 잽싸게 캐치할 수 있느냐가 그러니까 주가가 그 수익에 있어서는 뭐 엄청난 사실은 그렇죠. 예, 영향을 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냥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뭐 한 3개월, 6개월 만에 이제 그 업황이 이제 턴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부분을 이제 캐치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월, 6개월 동안의 수익률이 거의 한 전체 오르는 폭의 한 60에서 뭐 70% 정도는 그냥 한 번에 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초기에 한 번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그 30% 먹는 싸움. 이 업황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혹은 이제 뭐 15% 증가할 것이냐, 뭐 20% 증가할 것이냐, 사실 그 싸움을 계속해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왜 웃었냐면 네. 상당수의 그 주린이 분들이 네. 그 맨 뒤에 있는 뭐 20-30% 아,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거 굉장히 보고 싸워야죠. 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네. 고수들은 속된 말로 또 깔아놓는다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네. 지금 당장 턴어라운드는 안 되지만 몇 개월 안에 턴어라운드 될 것 같은 거 이제 미리 깔아놓고 네. 이게 튀어오르면 여기서 수익이 나고 그렇죠. 이게 튀어오르면 여기서 수익 나고. 네. 근데 사실 주린이 분들은 그거 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저 개인 같은 투자자분들, 경우에도 예. 길게 보면은 1년 전부터 깔아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뭐 만약에 1년 후에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다 안 사죠, 사실. 맞아요. 네. 그냥 시세 분출하기 한 일주일 전에 사고 네. 싶어. 그럼 1년 있다 살게. 사실 이제 거의 한 80-90%는 사실 그런 반응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시세 이제 분출되는 거 보고 주가는 살게. 뭐. 사실 이제 기다린 사람이 사실 이제 먹게 되는. 그래서 그 어떤 좀 시간적인 좀 가치를 투입을 하면서 이제 네. 낚시하듯이 강태공과 같은 그런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모멘텀 플레이를 하느냐, 또 사람마다 또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네,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 깔아놓는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한 30개 종목 깔아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한 1억 가지고 30개 까는 건 별로 의미 없잖아요. 저는 뭐 그거는 권해드리고 그러니까. 싶진 않아요. 최소한 뭐 한 3-40억 그 운용하시는 분들이 한 3-40개 깔아놓는 건 네. 좀 이해가 가지만 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큰 돈을 버시는 분들은 적정 시기에 이제 내가 자신 있는 종목에는 또 집중 투자를 해서 한 번에 수익률을 좀 올려야지 이제 큰 부를 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내가 훈련이 안 돼 있고 이제 훈련한 과정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30종목 가져간 것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다양하게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훈련이 끝났고 내가 정말 돈을 실제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실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내가 스터디가 확실히 돼 있을 네, 때. 어느 정도 내 스타일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적어도 한 2-3년 투자해보고 아 이런 스타일이 내가 맞더라 이런 부분도 좀 느껴보고 아 요렇게 투자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나더라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기억하고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그 주식 방송이라든지 주식 관련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을 보면은 약간 좀 공통점들이 크게 생겨난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어떤 업종이 좋아지는가? 그 중에서 어떤 이게 사실은 기업인데 어떤 네. 종목이 더 좋은가? 네. 계속 이것만 이제 연구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증권사에서 오늘은 이 종목입니다. 그럼 그거 그냥 쫙 급등하고 한 이틀 급등하고 끝. 아, 이런 쏠림 현상도 너무 좀 심해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뭐 물론 그게 이제 시장의 흐름이긴 합니다만 네.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요 또 그리고 올해 또 나올 수 있는 큰 변화는 이제 그 백신 관련된 생산 업체들이 조금 실제로 이제 돈을 버는 게 한 2분기 말 정도부터는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요즘에 그 바이오 쪽 출입하는 기자들이 그 단독 보도하려고 네. 그 눈에 그 핏대를 세우고 그냥 취재를 하는 게 네. 어느 회사 어떤 그 네. 코로나19 치료제 누가 백신을 수출을 받느냐. 누가 네. 생산한다더라. 그러니까 네. 사실 개발은 이제 멀었고 어차피 개발하는 회사들은 우리 타임라인에 다 나와 있잖아요. 네. 파이프라인 다 국내에서 있잖아요. 이제 개발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그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많이 브리핑을 해줬고 그러면 이제 위탁 생산을 누가 하느냐?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상장을 또 네, 하니까 그렇죠. 거긴 또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끌을 하시겠죠. 네,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뭐 어디 뭐
러시아 사람들이 어디 실사를 네, 왔네. 그 네. 노이즈가 되게 많죠. 뭐 어디에 갔다라든지 뭐 이런 뭐 떨어졌다라더니 뭐 약간 뭐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오고 오늘 가고는 기사 있는데요. 보니까 뭐한 8군데가 네. 또 뭐 있다고 하고. 네.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제 공장을 내가 짓고 싶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쪽은. 예, 예. 근데 이제 백신 제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백신 생산에 대한 어떤 니즈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영국발 뭐 이제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뭐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맞는 또 백신이 또 추가로 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향후 1년간은 계속해서 이제 OEM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설비가 모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고 백신의 종류가 많아지더라도 네. 이제 이거를 인류가 상시적으로 또 써야 되니까 네, 캐파는 계속 늘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네, 논리. 근데 이게 사실 위탁 생산은 아직은 어디가 할지도 모르는 거고 네,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에 따라 이제 주가도 막 춤을 추고 네.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뉴스플로우 나오는 것만 따라가기에는 또 위험하기도 하고 네, 미리 사서 기다려 놓자니 위탁 생산하는 회사들 뭐 한 대여섯 개 다 사놓고 기다릴 뭐, 수도 없고.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네. 제가 하는 방식은 그래도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회사. 왜냐면 이제 기존에 확률 이제 싸움이라. 예. 그 백신 제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회사들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한 카테고리는 이제 좀 노는 공장이 있고 이제 공장 캐파가 여유가 있으니 아, 얘가 맡을 수도 있다. 의 한 가지 케이스가 있고요. 뭐 기존에도 이제 잘하고 있던 회사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위탁 생산 맡을 수 있다. 요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기존에도 생산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이제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좀 낮은 회사를 좀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베타는 놀고 있는 공장을 돌리는 회사가 더 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백신 생산 능력이 있는 네. 백신을 생산해 본 회사, 회사인데,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네, 거고. 여유 캐파로 이제 받을 수 있는 회사. 그게 한 몇 가지로 좁혀지던가요, 대표님이? 그 스터디를 종목이요? 보니까. 예. 근데 저는 그냥 한 회사만 보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깊이 있게 막 여러 개 회사를 봤던 거는 아니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확정된 회사 몇 개는 있었고 그 회사는 이제 제외하고 또 네. 비상장 회사도 있고 뭐 제가 사기엔 좀 늦은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분야이기는 한데 뭐 물론 중요한 건 아직 좀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네. 거 해서 요 부분은 진짜 스터디뿐만이 아니라 예측과 배팅의 네. 능력도 좀 같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확률이 높다고 해서 투자를 하긴 했지만 예. 그게 안 100% 될 수도 확률은 있죠. 아니거든요. 안 될 네. 수도 있죠. 다만 확률적으로 다른 회사에 비해서 뭐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좋습니다. 우리나라 백신도 좀 잘 돼야 되는데. 그거 좀 여쭤봐야겠다. 우리나라 그 백신 개발하는 회사들, 네.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들은 주가 엄청 밀리고 있잖아요 지금. 네. 뭐 물론 이제 외국계가 이제 개발을 다 네. 끝내놓고 막 이런 네.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만 네. 혹시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기대감이 좀 과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치료제라는 부분이 물론 이제 기존에 있던 치료제의 어떤 그런 적응증만 좀 바꿔서 만약에 그 약이 검증된 약을 이제 뭐 재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을 그쵸?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신약을 개발한다는 부분은 그 길게는 한 10년 걸리는 그렇죠 프로젝트인데, 원래대로라면. 예, 근데 이제 뭐 이거를 뭐 금방 내놓기는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애초에 좀 약간은 쉽지는 않은 부분은 애초에 좀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었다라고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뭐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네, 가능성이 매우 낮다. 네. 백신이든 치료제든. 네, 그래요. 뭐 저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제 나와가지고 네. 판매하고 있잖아요. 나오긴 했지만 그 뭐 효과에 대해서도 약간 또 뭐 좀 말들이 좀 있는 편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을 보느니 차라리 네. 다른 쪽을 보겠다. 네, 저는 그냥 좀 너무 불확실성보다는 가능성이 그래도 그러니까 어떤 주가의 기대치는 좀 낮추다고 하더라도 가능성 자체는 좀 더 높이자. 뭐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한 거죠. 바이오주 얘기 나왔으니까 이쪽 조금 더 여쭤보면 네. 지금 이제 2월 말이긴 한데 네. 근래 코스닥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안 좋잖아요. 뭐 안 좋죠. 저 HLB 좀 노이즈도 네, 좀 네, 있었고 사실 그런 노이즈 하나 터지면 네. 같이 좀 깔아앉는 게 이쪽 네. 시장 분위기이기는 한데 네.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월 말 3월 뭐 감사 보고서 사업 네. 보고서 시즌 또 되면 좀 이제 눌리는 감도 없지 않아 있고 네. 전반적인 뭐 바이오주 제약 네. 바이오주 네. 투자는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영역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이제 발행 시장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좀 쉽게 이익을 못 내지만 이제 상장이 됐던 바이오 기업들이 좀 많고요. 근데 이제 최근 나타나고 움직임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정말 좀 명백하게 좀 큰 건에 라이센스 아웃을 했거나 네. 아니면은 뭐 기존에 이제 수익 기조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보여야지 이제 상장이 가능해지는 구조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좀 성장성만 믿고 혹은 뭐 향후의 미래 가능성만 보고 상장이 됐던 케이스들이 이제 많이 줄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도 이제 발행 시장에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부분의 최근에 이제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삼상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이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그런 케이스가 좀 네, 많았죠. 네. 예, 예. 근데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이상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넘겼는데 네. 그게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삼상이에요, 사실은. 바이오 회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아요. 그 원체 삼성은 돈도 많이 들고 네. 그래서 이제 투입되는 금액도 많았던 데다가 과연 거기에서 이제 실패가 되면 이게 주가 측면에선 부러져도 크게 부러지는. 네. 특히나 이제 뭐 항암제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인데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 이제 치료제가 이제 마땅히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모험적으로 약간은 이런 임상 테스트를 해보는 경우도 이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약에 비해서. 거의 뭐 네. 지푸라기 잡는 네. 심정으로. 예. 근데 이제 임상 이상까지는 사실 이제 그 적응이 되는 이제 환자 케이스도 적고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완전히 유의미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상까지는 어떻게 좀 흘러서 통과되는 경향은 다른 약에 비해서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항암제가. 보니까 삼상에서 이제 번번이 탈락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한계점, 애초에 갖고 있던 한계점들이 이제 삼상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네. 좀 막판에 또 실패하게 되고 그럼 정말 충격이 크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삼성 가기 전에 네. 그 조금 더 현명하게 효과적으로 라이선스 아웃을 먼저 해놓고 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주목을 받기는 하는 그리고 것 저는 같아요. 이제 작년부터 이제 바이오 주가들도 좀 전 달라졌다고 좀 보거든요. 그 달라진 부분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기존 사업에서 돈을 벌면서 임상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네, 네. 기존에 돈을 하나도 못 벌고 계속 이제 자본금만 증자 까먹고 통해서? 있다가 이제 그 개발하는 회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제 이제 개인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존 사업에서 돈을 벌면서 이제 임상 연구를 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훨씬 탄탄하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런 쪽으로 좀 투자의 눈을 좀 돌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뭐 시장에 계속 이제 증자, 네. CB 이런 거 찍으면서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연명하는 게 이제 아니라, 예. 살아남다가 이제 삼성에서 딱 탈락해 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회복이 안 되죠. 예. 회생 불가가 되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요즘 참 제약바이오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그쪽으로 많이 투자하신 분들이 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네. 예. 근데 또 이러다 또 어떻게 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뭐 왜냐하면 이제 여태까지는 계속 바뀌어 오긴 했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또 안 좋아지다가 네, 또 한순간에 그냥 뭐가 된다고 한다라고 하면 또 또 이제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약간은 좀 한계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라는 느낌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많은 투자자분들도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바로 제약바이오 네. 산업이고 제약바이오 투자구나. 네, 정말 하이 리스크, 네, 하이 리턴 혹은 노 리턴 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백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네. 또 있어요?
또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많은데 저는 몇 개 더 남았나요? 뭐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워낙 아직도 뭐 몇 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네. 이제 너무 재밌다. 굉장히 정신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예, 그러니까 너무 다양해요. 그렇죠. 예, 뭔가 이게 많이 꿈틀꿈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관심 있게 또 갖고 있는 건 이제 건설 관련된 비즈니스들. 저도 건설 참 여쭤볼 거 많은데. 네. 왜냐면 이제 지난 뭐 4년 5년 동안 이제 그 주택 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왔어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분양 물량이 조금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뭐 앞으로도 계속 좀 그 물량 자체는 좀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SOC 투자조차도 거의 비슷했어요. 이제 주택 경기랑 네. 이제 4년 동안 줄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좀 올라서기 시작을 했고 올해도 이제 증가할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토목이 됐든 아니면 주택 건설이 됐든 그냥 전반적으로 어찌 됐든 작년보다는 좋아지는 모양새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건설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되게 다양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공 감리부터 해가지고 뭐 철근, 뭐 시멘트 그리고 뭐 페인트 뭐 되게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또 이제 80만 호 추가 공급 네. 대책까지 내놨기 때문에 물론 이게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좀 가봐야 되는 감이 있기는 네. 합니다만 그 봤을 때는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은 확실히 건설 쪽에 있기는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아니 근데 건설주는 왜 안 오르고 또 떨어지지? 건설주 사서 최근에 물리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올해 이제 중순까지는 사실은 이제 건설주들이 제 기억은 네, 대부분 괜찮았고요. 그러니까 시세가 한번 났어요, 사실. 낮죠. 그 다음에 이제 낮다가 떨어진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어서 건데 정부 발표 이후에 이제 떨어졌죠. 근데 펀더멘탈 자체는 올해는 좋아지는 그림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사실 중소형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막 PER 아직도 막 3배, 네. 4배짜리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목표 주가가 PER 뭐 4배, 5배 막 이렇게 있는 것도 있는데 네. 아니 다른 것들은 지금 좋다는 말만 나와도 네. 좋은 것 같은데라는 느낌만 나와도 막 급등 나오는데 네. 왜 건설주는 이렇게 더디고 무겁게 가느냐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다양하게 조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비즈니스를 아까 말씀드렸던 뭐 건설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쪽으로 이제 눈을 돌릴 수도 있겠고 그리고 건설도 사실은 쌀 때 샀으면 지금 이익을 많이 내셨을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작년 말 뭐 4분기 내에만 샀어도 예. 지금 이 구간에 그럼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사실 이제 최근 한 10년간 저는 사실 이제 자산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안 뒀어요. 원래 약간 그런 쪽으로 가치 투자를 많이 배우셨던 분인데 네. 예. 자산주들이 좀 안 좋아질 때 네. 조금 이제 스타일을 바꾸셨었고 네. 근데 그러면 다시 자산주를 좀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꿈틀꿈틀하죠. 제가 자산주가. 이제 자산주를 좋아하는 시점은 언제냐면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좋아지는 케이스. 일단은 본업이 망가졌든 어찌됐든 다시 살아나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자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수익 가치화가 돼야 그렇죠. 돼요. 자산이 매각이 수익화돼야죠. 되든지 아니면은 분양을 하든지 이제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류센터를 짓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수익 가치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무서워지는 거죠 회사가.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최근에 좀 몇 개 보이기 시작을 해서 이거 되게 재밌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설계 감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400억대 정도 되거든요. 네. 시총이 400억 대밖에 안 400억대에 예.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자체 토지를 이제 그 시행 사업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오피스텔을 지었는데 그게 이제 향후 3년간 300억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매년이요 아니면은 한 해 3년 토탈? 3년 토탈. 어.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400억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영업도 이제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도 있고 뭐 이런 기업들은 되게 재미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주가가 지금 이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제가 믿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실적이 작년 4분기 때 개선이 돼서 나왔어요.
근데 기미가 보이기 예, 시작한. 근데 한 분기가 잘 나오면 사람들이 긴가민가해요. 아, 일시적이었나 보다. 혹은 뭐 이런 회사 있었지. 근데 이제 2개 분기, 3개 분기 잘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가만히 안 두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해 적어도 이제 하반기에는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상반기에는 이제 분양 관련된 이익은 많이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은 그 부분이 좀 더 이제 눈에 띄게 보이시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와, 시총 400억대면은 사실 개인 투자자가 사기에도 너무 소형주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굉장히 그러면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물론 이제 금액은 아니요, 작을 아니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못 들어가는 게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네. 저희 사이즈에서도 400억대를 접근하기에는 되게 만만치 그쵸, 않은 네. 사이즈예요. 굉장히 소형주죠. 그래서 이제 좀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매수도 되게 분할하고 이제 비중도 막 엄청 많은 비중은 못 사요. 요거는 이제 시총이 400억 정도라고 하면 조금 자산 규모 있으신 분이 한 4억 얼마치 사면은 바로 이제 10% 넘어서면서 대주주 기준 그럴 수 있죠. 걸릴 수도 네, 있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만큼 이제 좀 작은 종목일수록 스터디를 더 해야 되는 거고. 5% 이상 하려고 하면 뭐 한 10억에서 한 20억 정도는 사야겠죠.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스터디하기가 네. 어렵잖아요. 네. 뭐 물론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증권사 근데 리포트를 많이 봐라 저는 이야기하는데 다르다고 보거든요. 어떤 왜냐하면 면에서? 이제 개인들이 더 사실은 이런 기업들을 더 발굴하기 쉬운 부분도 있을 수도 그쵸, 있어요. 먼저 찾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기업을 발견하게 된 계기는 저는 개인 블로거를 보면서 찾은 종목이거든요. 요즘 또 그 네. 능력자분들 네.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 많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기관 투자자에서 가능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막 정말 작은 것까지 다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네.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은 종목을 정말 먼저 발견하거나 발굴하기가 또 수월치 않은 부분이 오히려 있어요. 그렇죠. 지금 상장된 종목이 뭐 스펙하고 이것저것 다 하면 한 2,500개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건설 관련된 것들은 저는 조금 다양하게 좀 뿌려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철근도 좀 사놓고 뭐 방금 얘기했던 뭐 시행 감리하는 회사도 좀 사놓고 그리고 뭐 건설회사도 조금 그리고 뭐 시멘트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좀 포트폴리오를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게 당연히 이제 좀 건설 쪽 좋아진다고 하면 네. 거기 들어간 이제 건자재도 뭐 동반에서 네.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니까 거기서도 좀 많이 나뉘지 않나요? 뭐 철근하고 시멘트 이런 것도? 뭐 업체별로도 좀 많이 펀더멘탈이 좀 다른 경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수혜를 보는 순서가 좀 다르긴 해요. 순서.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맨 처음에 이제 콘크리트 파일 들어가고 콘크리트 들어가고 철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맨 마지막에 이제 뭐 페인트 들어가고 이제 내장재 들어가고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수혜를 보는 순서는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수혜를 보는 순서대로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또. 뭐 순서대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개별 이슈가 좀 달라요. 개별 이슈. 예. 그러니까 기업별 이슈. 그러니까 그 업종별로 예를 들어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이제 가격 인상이 없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시멘트는 Q보다도 P가 되게 중요한 산업이에요. 예. 왜냐면 이제 Q가 증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분양이 증가해도 막 예를 들어서 막 시멘트 분량이 막 15% 20%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 증가하고 5% 증가하는데 만약에 가격 인상을 하면은 그 레버리지가 크게 나오는 그쵸. 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시멘트 산업을 분석한다고 하면은 이제 가격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좀 가격 인상해야 된다라는 말이 업계에서 나온다고. 네, 뭐 그런 뉴스들이 이야기들은 좀 많이 나오죠.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가격 인상 이슈는 거의 사실 매년 나오긴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실제로 관철시킬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올해는 뭐 이제 뭐 유가도 많이 반등을 했고 해서 네. 사실 이제 유가보다는 이제 석탄이 많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원가가 올라서 뭐 올려야 되는 부분은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주가는 뭐 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뭐 그게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좀 주가는 이렇게 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가격 인상 이슈가 뭐 시멘트에서는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철근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이슈가 발생했던 게 지금 호주하고 이제 중국하고 관계가 매우 불편한 상태예요. 네네네. 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중국에서 비롯됐다라고 호주가 얘기하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래서 관계가 매우 껄끄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시행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호주산 석탄을 그쵸. 이제 수입 금지를 수입 시켰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은 중국산 철강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그로 인해서 훅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이제 호주산 이제 그 석탄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가격은 중국산보다 비싸지만 사실 이제 낼 수 있는 열량 자체는 더 뛰어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산 철강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많이 상실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수출 물량이 이제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철근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래 이제 국내에서 이제 철근 중국산 철근을 한 10에서 20% 정도를 쓰고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가격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고 국내산 이제 철근이 좀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수요가 좀 현재 최근에는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가격도 좀 인상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철근은 네. 거의 그 제철소 위주로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은근히 중소형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철근을 만드는 회사는 사실 이제 포스코는 철근을 만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건설에 들어가는 철근. 네. 왜냐면은 철근이 사실은 그 철강제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 부가치가 낮은 그렇죠. 제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포스코는 생산 안 하고 있고 현대제철은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중소형사가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언제였는가요? 한 2000년대 초반에 네. 그때 한창 이제 건설 좋고 막 이게 네. 철강 쪽도 좋을 때 네. 철강으로 큰 부를 일구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네. 철강 관련주들 좀 오랜만에 듣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저도 철근을 거의 10년 동안, 그러니까 철강을 10년 동안 안 봤어요. 왜냐면은 이제 10년 동안 중국산에 밀려가지고 경쟁력이 계속 떨어져 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죠. 한 5년 동안 안 보던 거, 10년 동안 안 보던 거를 지금 이제 다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 사실 특징이 뭐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한동안 안 보다 보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 있었나? 막 약간 네, 이런 때가 네, 있거든요. 네, 몇 년에 한 번씩은. 네, 근데 지난 10년을 보면은 그죠. 어찌됐든 큰 이게 방향으로 있긴 봤을 했죠. 때는 큰 이제 방향은 이제 떨어지는 방향이었던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 네, 뭐 물론 최근에 이제 건설하고 또 이제 자동차 쪽 이제 좋아질 거다 네. 얘기 나오면서 철강주도 같이 좀 반등하는 것도 있기는 하던데 네, 건설로 좀 좁혀서 보자면 철근을 만드는 중소형주. 네, 그리고 이것도 찾아보는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스터디를 해 나가다 보면 또 그런 재미가 있어요. 네, 그렇죠. 당장 이제 뭐 수익이 나면 더 좋지만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니버스를 이렇게 해서 좀 넓혀가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한 7가지의 테마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남았나요? 혹시? 뭐 말씀드리려고 하면 뭐 더 끝이 없어요? 그러다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산업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끝이 없진 않지만,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반등하긴 했지만 네. 교육주도 조금 관심 있게 봤었고요. 교육주, 네. 왜냐면은 온라인 그 코로나 대표 맨 처음 피해주였어요. 특히나 이제 오프라인 학원 같은 경우에는. 네. 왜냐면 이제 학원을 못 가다 보니까 네. 이제 피해주였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제 재밌는 변화가 발생한 건 뭐냐면은 원래 온라인 시장은 고등 시장이었어요. 그쵸 뭐 네. 옛날 메가스타드 네, 이런 그쵸. 것처럼 예. 근데 이제 조금 중등으로 내려갈까? 이제 그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초등학생까지도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진 거죠. 저도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애가 셋 아닙니까? 네. 둘이 초등학생이고 하나가 유치원생이고 네. 관심 있게 한번 좀 봤어요. 근데 안 오르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실적이 뭔가 턴어라운드 되는 것도 아직은 보이지를 않고 네. 제 생각에도 이거 부모들이 온라인 학습 많이 시킬 것 같은데 왜냐면 네. 애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TV 많이 보고 살만 쪄가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아이디어들은 그러니까 전체 산업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특정 기업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모든
모든 교육주들이 다 좋아지고 있는 건 아니다. 네. 더 어려운데 그러면 네. 그러면 사업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면 좋게 볼 수 있는지는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도 있으면서 온라인에서 이제 그 바뀐 트렌드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와닿질 않는데. 그 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회사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학습지 위주 뭐 이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아니면 학습지는 아니고 고등교육? 네. 아 뭐 고등교육? 고등부터 이제 초등교육까지 어느 정도 좀 걸쳐 있는 회사. 그래요? 네. 전혀 감을 못 잡겠지 왜? 감을 빨리 잡으면은 오히려 제가 가슴이 아플 것 같고요. 근데 힘들게 발굴했는데 네. 힘들게 발굴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 학습지 있는데 그 사실 그런 가정 방문 교사님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네. 사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업사원 역할을 하면서 그렇죠. 발로 뛰면서 매출을 일으켜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네. 그걸 못하다 보니까 같이 타격이 컸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비대면 학습지 온라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뭐라 해야 되나요? 태블릿 PC 같은 네. 걸로 이제 자기네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하면은 이걸 많이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좀 아이디어를 갖고 보고는 있는데 네. 근데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어 오곤 있었어요. 그쵸? 많이 바뀌어 많이 있는데 바뀌어 오곤 있었는데 이쪽에서 빠지는 걸 이쪽에서 훨씬 더 크게 키워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사실 이제 아이들 초등 그러니까 파이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가지고요. 그건 아직까지도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 시장 전반적으로가 그렇잖아요. 네. 이게 네, 사실 그렇죠. 지금 주식 투자하신 분들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메가스터디였잖아요. 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사교육이 그야말로 열풍인 시절이었고 네. 근데 이제 교육 제도도 바뀌면서 이제 좀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제 몇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1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고 6개월 맞아요. 만에 끝날 수도 있고 1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2년 3년 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저도 답은 없어요. 맞아요.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팔로우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제 뭐 유의사항으로 한번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뭐 어느 날 네. 갑자기 아까 이제 그 애플 관련된 네. 그 뭐 부품이라든지 장비 이야기해 주셨는데 갑자기 또 애플이 다시 이제 중국 기업과 손잡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럴 수도 뭐 있죠. 그럼 우리가 네. 그동안 스터디해 놨던 거 확 다 뒤집어야 네, 되는 그러면 거니까. 이제 그걸 뒤집어야죠, 사실. 그렇죠. 네. 사실 그게 주식 투자죠.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기도 하고 시장이 네. 조금 출렁임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맞죠. 이제 3,200 넘고 다시 이제 좀 내려오다 보면서 네. 거의 뭐 3,200에서 3,000 뭐 이렇게 이제 박스권 등락을 네.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때마다 이제 외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들도 많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의 유동성 회수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장도 한번 또 깜짝 놀랐고 네. 좀 유념해야 될 거 최근에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 위험 요인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그 지금은 이제 두 가지가 충돌한 시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경제나 어떤 이런 산업적인 부분들은 개선되는 사이클로 어찌됐든 들어가고 있는 게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다만 매크로적인 환경은 좀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충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매크로가 불안한 부분은 이제 딱 두 가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 네네네네. 그로 인해서 이제 시중 금리가 이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제 부담감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불가피한 부분은 이제 물가 상승 부분은 좀 불가피한 부분이긴 해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네.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이제 유가가 뭐 비슷한 시기에 뭐 한 15불 뭐 이렇게까지 이제 떨어졌다가 지금 한 60불 정도까지 오른 상태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어찌됐든 계속해서 물가 부담은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기저효과가 확실히 네, 있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약간 좀 시중 금리를 좀 자극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거의 해법은 뭐였냐면은 매우 심플하게 돈을 더 푼다였어요. 돈을 풀면은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제 금리가 가라앉았던. 근데 돈을 풀어도 여태까지 부담이 없었던 거는 인플레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인플레가 있는 상황에서 시중 금리를 자극하는데
돈을 더 풀면은 사실 인플레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돈을 더 풀게 되면은 그 효과 재정적 효과가 통화정책에 대한 효과라는 부분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사실 이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자산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벼락거지가 되었던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좀 심해졌던 부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돈을 더 풀어서 자산 가격이 더 올라 버리면은 이게 나중에 주워 담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가 내지는 요거로 인한 이제 금리 상승을 어떻게 막을까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두 가지 해법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돈을 더 푼다. 두 가지는 좀 과격하지만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죽인다. 그게 사실 이제 그 돈의 회수, 테이퍼링이라는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가죠. 네.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이게 좀 그 강약 조절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경기가 좀 회복되다 보니까 1월 FOMC에서는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그러니까 언급이 그러니까 맨 처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빠졌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돈을 더 풀겠다라고 해가지고 지수가 이제 반등했던 상황이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은 주식에 관심이 없어요. 정부가 어떻게 되든지 청년 부추 많다고는 하는데.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회수 뭐 필요하면 해. 약간 이런 부분이 좀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거기도 이제 부동산 시장 신경 많이 쓰니까. 예. 근데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제가 연도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유동성 회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박살났던 과거의 경험이 한 번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희망은 그렇게까지 과격하게는 안 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뭐 불과 한 달 전인가도 한번 회수 이야기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 또 회수 안 늘려주고. 하고 좀 예. 푼다 이렇게 했던 걸 보면은 지금도 계속 저는 이제 그 밀당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계속 밀당하고 있고 중국도 이제 과거처럼 이제 과격하게는 안 하고 그래도 밀당을 하지 않을까 정도의 기대감. 근데 이제 미국처럼은 아니겠지만 이제 중국도 그렇게 과격하진 않은 것 같다라는 부분이 저는 이제 상반기는 계속해서 좀 변동성은 좀 심해질 수 있다. 근데 그게 크러시냐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 변동성은 심해질 수 있다. 근데 다만 하반기에는 이제 물가 인상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확실히 줄어들 거거든요. 왜냐면 작년 하반기는 뭐 이제 유가뿐만 아니라 뭐 구리부터 해가지고 뭐 비철금속 다 올랐고요. 올랐죠. 예, 음식료가 뭐 예를 들어 뭐 설탕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제 그 가격조차도 다 올랐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되면은 물가 인상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시중금리에 대한 부담도 좀 줄어들 걸로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저효과.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상반기에 기저효과가 있었다면 하반기에는 역기저효과.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는 다시 이제 골디락스 장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금리나 어떤 인플레가 이제 안정된 가운데 성장이 나오는 구조. 그래서 저는 뭐 상반기에 나쁘니까 팔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변동성을 좀 견디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견디고 하반기에 다시 한번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상당수 전문가들이 2021년 넘어올 때 그랬잖아요. 상고하저. 네. 예, 상반기까지는 좋고 네. 하반기에는 또 이제 뭐 근데 금리 그게 인상 이슈 때문에 어렵지 정말 않을까. 기가 막히게 항상 반대였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10명이면 10명 다 상고하저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뭐 예외 없이 이번에도 확실히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좀 변동성을 견디는 변동성을 시기. 좀 견디는 시기. 하반기에는 좀 수익을 네. 내기 좀 근데 수월한. 이제 그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산업적으로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산업적으로 좋아지고 이제 그 거시경제가 좀 약간 부담스러운 영역이 두 개가 이제 충돌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자가 아니라 버티자인 거죠. 왜냐하면은 펀더멘털은 좋아지고 있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렇죠. 하반기 가면 이제 어느 정도 그 백신 접종률, 네. 보급률이 좀 많아지면서 네. 사람들의 활동이 좀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그때 되면은 단순하게 보면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은
네. 역기저 효과로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네. 수요가 좀 많이 회복이 되면은 또 그렇죠. 반대로 그 자체가 금리나 물가 상승률을 좀 끌어올릴 수는 있잖아요. 또 수요가 회복이 그럴 되면서 수 있는 부분 존재하죠. 그것까지 뭐 계속해서 이제 근데 체크를 이제 해봐야 되는 경기가 좋다고 하면은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더 증가한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경기 회복되지도 않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는 네. 거고 그때 되면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체력이 좋아지는 상태에서 그렇죠. 어느 인플레이션을 정도 그걸 걱정하는 이제 거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미국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이제 뭐 코스피는 충격을 받기는 하지만 또 다시 이제 체력으로 올라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인플레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주식 시장에는 인플레이션이 더 좋을 수도 있죠. 원래 기업들 네. 실적이 좋아지고 네,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양면성이 있다라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주린이 분들도 이런 그 경기 사이클을 네. 굉장히 이제 한 1년 사이 함축적으로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 많은 거 우리가 네. 거의 8배속, 16배속으로 배워야만 하는 시장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사실 지수가 박스권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그러니까 그 논리에 계속 갇혀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뭐 8배면 사고, 그러니까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뭐 PR. 12배면 예, PR이면 팔아야 되고 약간 이런 논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잘 맞아 들어갔던 장이었고요. 근데 지금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약간 자산 배분에 대한 어떤 그 니즈에 따라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부동산도 이제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제 주식을 안 갖고 있기에는 사실은 좀 이 부분도 되게 좀 뭔가 좀 점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장이 한번 오르는 것도 그러니까 박스권 10년 박스권이 아니라 오르는 것도 봤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좋은 기억이 한 번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조금 더 그러니까 신세대들은 조금 더 이제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이제 주식을 이제 그 특정 구간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자산으로 좀 편입시켜서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좀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네. 될 텐데요. 네. 뭐 그러려면 이제 좀 피곤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또 시장이 금방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다음번에 이제 이건규 대표님을 또 한번 찾아왔을 때 또 시장이 확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 네, 하지만 그때 계속해서 좀 조언을 많이 구하고 네. 할게요. 오늘도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에 라이브 할 때 한번 또 들어와 주세요. 네, 뭐 저야 뭐 불러주시면 뭐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